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재테크도 중요하지만요. 세테크가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재테크와 세테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기당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유일하고도 의미 있는 자원입니다. 지식은 최고급의 권력의 원천이며 권력 이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확 줄이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에는 내용들이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상속세, 증여세에서 세금을 줄이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년, 2년, 5년, 10년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들의 여러분들이 의미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증여세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요. 만 21세까지 9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통산에서 2천만 원을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여러분, 증여재산 공제라는 거 아시죠?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겁니다.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 원 공제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5천만 원을 공제해 주고요. 그리고 미성년자한테 증여할 때는 2천만 원 공제합니다. 그리고 6촌 이내의 혈족이라든가 4촌 이내의 인척, 형제 자매끼리는 10년 통산해서 1,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10년 통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 합쳐서 6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1세 때 미성년자 아닙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1세 때 미성년이니까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네.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 해주니까 세금이 없고요. 또 10년 지나고서 11세 때 역시 미성년이니까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10년 지나면 21세가 되겠죠? 21세는 성년 아닙니까? 성년일 때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21세까지 합쳐서 9천만 원까지는 전혀 세금이 없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테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성년이 돼가지고 결혼을 한다, 전세 자금을 준다, 집을 마련해 준다, 이때 증여하게 되면은요,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증여를 하는 것도 세금을 줄여나가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살 때 2천만 원 주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가 좋습니다. 만약에 1세 때 만약에 2,500만 원을 증여했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2천만 원을 공제하니까 증여세 과세 표준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 되겠죠? 증여세 과세 표준입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이 500만 원입니다. 이때 증여세가 되었던 상속세가 되었던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10%입니다. 세금이. 그러면 50만 원만 세금 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1세 때 자녀에게 2,500만 원을 증여했다면 2천만 원 공제하고 증여세 50만 원 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여세 신고 납부한 그 과세 자료,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 미성년자가 만약에 이 금액을 가지고 부모가 주식을 사줬다, 뭐 부동산을 샀다, 뭐 좋아요, 뭐 예금을 했다. 그런데 훗날 이렇게 재산이 증식되었다면 증식된 내용이 근거 자료가 있잖아요. 2,500만 원을 줘가지고 증여세 낸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징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1살 때 역시 2,500만 원 주게 되면 증여세 50만 원 내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5천만 원 증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년이 돼가지고 역시 5천만 원, 뭐 좋아요. 6천만 원을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6천만 원을 줬다면 성년 때 5천만 원을 공제하니까 과표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여러분 1,000만 원 역시 10%니까 증여세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세 자료가 국세청의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훗날 재산을 증식한다 하더라도 하자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제된 금액보다 더욱더 줘가지고 일부 적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도 훗날 바람직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1년, 2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이 있는데요. 자, 지금 10년 공부했죠.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통산한다는 것 한 가지 배웠고요. 다시 이따가 또 10년, 5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15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전 처분 재산 등의 증여 추정입니다. 상속 개시일 전 처분 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입니다. 이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1년, 2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하죠?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잘 들으세요. 1년 이내 2억 원 이상. 그리고 1년입니다. 1년 돌아가시기 전 피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 이상. 그리고 여기서 2년 이내 5억 원 이상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했다. 자, 이 말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 예금이 있는데 은행 예금을 인출했다. 또 돌아가시기 전에 채무를 부담했다. 즉 재산 종류별입니다. 재산을 처분했다, 예금을 인출했다,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용도가 불분명일 때는 이것을 상속 추정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면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입니다. 이 금액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를 처분했다, 오피스텔을 처분했다. 그러면 처분한 금액은 어디에 사용했느냐? 사용 용도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 사용 용도를 밝히지 못한다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해가지고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세요. 1년과 2년 기억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8개월 전에, 그러면 1년 이내가 되겠네요. 뭐 2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피스텔을 5억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5억 원에 처분했다면 국세청에서는, 세무서에서는 너희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5억짜리 오피스텔을 처분했는데 그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용도를 밝혀라. 밝히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추정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억 원 중에서 좋아요. 2억 원은 금융기관에서 담보권 설정하고 빌려왔던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2억 원 채무 상환. 그러면 5억에서 금융기관에 2억 원 갚았다는 입증자료가 있으니까 미소명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미소명된 금액은 3억 원입니다. 그러면 미소명된 금액 3억 원을 다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처분액 있죠? 부모님이 부동산 처분한 처분액 5억 원에 무조건 5억 원 처분액에 또는 은행에 예금에 인출한 금액 5억 원에 처분액 5억 원에다가 20%를 곱한 금액과 그러면 5억 20%면 얼마니까? 1억 원이죠? 1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자, 그러면 미소명된 금액 3억에서요. 3억에서 처분액 5억 원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이니까 1억 원이죠? 그러면 미소명된 금액 3억 원에서 1억 원 공제한 금액 2억 원만큼을 추정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소명된 금액 3억 원 전체를 상속 추정으로 거는 것이 아니라 그 3억 원에서 1억 원 공제한 금액 2억 원만큼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추정하겠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이내에 2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1년 이내에 2억 미만은 괜찮다는 얘기죠.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1년 이내에 2억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그러면 부모님이 은행에서 예금을 3억 원 인출했습니다. 5억 원을 인출했어요. 그 인출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그 원인을 밝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중병에 걸려가지고요.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종합병원에 입원했는데 자녀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서는 효도한다고 해서 그 병원비 많은 막대한 병원비를 부모님이 부담하지 않고 자녀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부모 재산은 상속받으니까 부모님 재산은 내 거니까 효도하자 해서 내 재산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혜택이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병원비를 충당하고 그 입증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할 때 그 자료들이 다 입증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님의 그 많은 병원비가 들어갈 때는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 가지고 병원비를 충당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을 처분하고요. 전세로 들어가면서 그 처분한 대금 몇억 원을 부모님 병원비에 충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바로 그거는 상속인이 부담한 거기 때문에 혜택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자금에서 인출해서 사용해야만이 혜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상속 추정재산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5년, 10년 내용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현재 한 83.5세에 해당합니다. 평균 기대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000년도 초만 해도요, 2000년 초에서 한 2005년도까지는 평균 수명이 77.1세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평균 수명이 한 6세가 늘었죠. 가면 갈수록 평균 수명은 늘어날 것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피상속인이 말이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살아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재산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증여자가 되겠고 상속인들은 수중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에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시킵니다. 다시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돌아가시기 전 훨씬 10년 전에 증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겠지요. 그런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니까 상속재산 금액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표가 커지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현재 83세니까 한 80세로 본다면 70세 되기 전 훨씬 전 좀 건강할 때 자녀들에게 일부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세 증여세는요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세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자입니다. 상속인 이외의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것입니다.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속인 이외의자는 누굴까요? 우리나라 민법 천조에는 상속순위가 나오지요. 상속순위 1순위는 누굽니까? 직계 귀속입니다. 자녀들이지요. 2순위는 직계 존속입니다. 그런데 이때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동순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있어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1순위 동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할을 더 받게 되니까 배우자는 얼마를 받게 됩니까? 배우자는 1.5를 받게 되죠. 그리고 장남은 1이 되겠습니다. 장남 지분 1이 되겠고 차남도 지분 1이 되겠고 삼남도 지분이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분이 1입니다. 직계 귀속들이. 그러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할을 더 받게 되니까 1.5를 받게 됩니다. 3순위는 누굽니까?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형제 자매가 없다면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만 가능합니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상속 포기도 4순위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입니다. 한정승인. 바로 한정승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빚잔치를 하겠다. 바로 이것이 한정승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보다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보다 한정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좀 내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에서 1년, 2년, 5년, 10년이 나오는데요. 추정상속이라고 있었죠. 추정상속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그리고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것이 객관적으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상속 추정으로 본다는 것. 1년과 2년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5년이라는 게 나오는데 5년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속인이 아닌 자, 상속순위가 나왔죠.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사촌인의 반계 혈족인데 그러면 여러분 상속인이 아닌 이런 것들이죠.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 누굽니까?
며느리가 되겠어요. 며느리. 예.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 때 며느리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니까.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니까 오히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건강할 때 그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니까 훨씬 더 건강할 때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라든가 며느리에게 아니면 사위에게 사위도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위라든가 또는 며느리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니까 돌아가시기 전 5년 훨씬 전에 증여하는 것도 세금을 줄여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훨씬 10년 전에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아무래도 상속세 증여세를 좀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요, 댓글에 달아두시면 제가 모아서 댓글들을 모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